여러분, 2024년 부동산 시장 결국 터집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썰 어떤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다뤄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새해 들어왔잖아요. 새해 들어와서 새롭게 마음 먹고 어떻게 올 한 해는 뭔가 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굳게 결심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자, 올해 들어와서 첫 번째 부동산 썰. 오늘의 주제는 과연 내년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2월 달에 2024년 올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전망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다른 3자의 시각으로 한번 전망을 확실하게 알아보는, 수치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과연 제 생각과 얼마나 틀린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 전에요, 부동산 특별 세미나 개최를 합니다. 1월 10일 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 저희는 매주 수요일이죠. 주제는 2024년 미리 보는 부동산 투자지도 공개 2입니다. 자, 이게 왜 2냐 하면요. 지난주에 미리 보는 부동산 투자지도 공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같은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투자지도 2 공개하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투자 지역과 물건까지 쪽집게처럼 찝어주는 그런 시간도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보면요, 주산연이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2024년 주택시장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전망. 과연 집값이 하락할까요? 아니면 상승할까요? 자, 한번 제 유튜브에 2024년 시장 전망을 올려놨거든요.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보는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주택산업연구원이요,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게, 지금 악재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라고 해요. 고금리, 그 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보통 PF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동산 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이것을 세 가지를 크게 들어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반기부터 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들 한번 보세요. 올해 전세값 2%대 상승 전망. 올해 전세값이 2%대 상승할 것이다.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자, 2024년 집값 1.5% 하락한다고. 예, 서울은 근데 1% 오른다. 자,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국적으로 1.5%가 하락할 것인데 서울은 1%가 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공급이 계속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얘기죠. 거기서 공급이 줄면 결국 집값은 뛸 것이다. 결국 집값은 오를 것이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은 결국 오르는 추세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024년부터 5년 동안 평균비가 12% 이상의 공급이 줄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 세모로 되어 있는 표시 있죠? 여기 세모 표시는 줄었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모 표시가 안 되는 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공급이 계속 줄어들어서 2024년 1.5 그렇죠? 1.5% 줄 것이다. 수도권은요 0.3. 근데 서울은 1.0이 늘어납니다. 네, 서울은 1.0. 이게 뭐냐면요,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예요. 매매 가격 전망. 그러니까 전국은 2024년에 1.5%가 하락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0.3%가 하락할 것이고요. 서울은 1.0%가 반면에 오르고요. 지방은 3.0%가 하락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서울은 1.0%가 오르는데 수도권은 0.3%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 서울과 가까이 붙어 있는 이 경기권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작게 하락한다. 근데 지방은 3.0이니까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주택가격 매매 전망을 보면은 전국은 1.5%가 마이너스 빠진다는 얘기예요. 1.5%가 빠지지만 서울은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제가 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전국에 뭐 공급 물량이든 뭐든 이런 걸 봤을 때 지역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집값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국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전체 평균은 떨어지지만 오르는 지역이 있고 내리는 지역이 있고 보합인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체 전국은 떨어지더라도 지역적으로 오르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죠. 이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2024년 주택가격 1.5%가 하락한다고 나왔죠. 이 주택산업연구원의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2월 말에 전망을 했던 거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0.3% 하락, 지방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지죠. 3.0, 서울만 1.0으로 상승하더라. 자, 이게 바로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실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양극화. 자, 그런데 전세 가격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기조다. 전국은 2.7%가 오른다. 전국 2.7%가 오르는데 수도권 5.0, 서울은 4.0.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이라고 하죠. 예. 지방은 0.7%. 지방이 가장 작게 오르죠, 전세가도.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예요?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다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해 주는 건데요. 항상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전조 현상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전세가 매매로 전이가 되더라. 매매로 다시 옮겨간다는 거죠.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60%가 되는 순간 전세가가 매매가를 움직이더라. 그래서 전세가 6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60%가 되면은 매매가를 움직이더라. 이게 2013년도예요. 2013년도 한번 가만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요. 2013년도에 전부 다 집값이 하락하니까 집 사지 말라.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은 지금 시장이 바닥이니까 지금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제가 2013년 한 4월,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서울이 60.2%가 된 게 2013년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이 되니까 딱 60.2%가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60%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집값 오릅니다. 무조건 사세요. 사람들 안 샀어요. 자, 지금 서울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지금 한 54.3% 요 정도 돼요. 54, 아직 55는 안 됐거든요. 요게 지금 올해 1월, 2월, 3월 전세 성수기 때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60%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가구 증가, 세대 증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인구가 줄는데 임마 집값이 왜 올라? 집값 오를 수 없어. 이제 인구 줄면은 집값 떨어져.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서 집 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구 수가 늘어나.
그 세대가 이 분화가 되면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수요가 계속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8년도, 2019년도 총 인구수에서 증감이 여기 보면은 이 증가가 206, 149, 50 이렇게 늘어나다가 인구가 늘어나다가요. 2021년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92, 47, 135 이렇게 줄어들었어. 지금 줄어 인구가. 예, 이때고요. 그런데 총 세대수를 보면요. 세대수가 여기 보면은 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410. 이게 410인데 이 1000으로 따지면 40만 가구가 넘죠. 41만 가구 정도가 2018년 증감했고 43만 9천 가구, 61만 2천 가구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뭐예요? 세대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더라. 그래서 2021년도에 38만, 23만 3천, 2023년도는 19만 5천 가구가 늘어났다. 계속 지금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도가 이렇게 좀 작았던 이유는 이게 10월 달까지 집계 2023년도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작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총 인구수는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가 시작됐으나 가구 수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체 수요와 주택 수요, 이런 교체 수요, 노후가 돼서 뭐 가구가 증가돼서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멸실 주택이 됐다거나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른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구는 줄더라도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택 공급 추이를 한번 볼까요? 주택 공급 추이 지금 인허가, 착공, 그 다음에 분양, 준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인허가 물량,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다 플러스였어요. 그렇죠? 여기 세모가 없잖아요. 세모가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세모가 없이 전부 다 지금 플러스가 됐다가 2023년 증감률이 인허가가 36%, 마이너스 36% 인허가 물량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착공 물량 다 증가를 다 했죠. 다 증가했다가 여기 세모 있죠. 마이너스 57.2%, 한 60%는 조금 안 됐지만 이 착공 물량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분양 물량도 44.7%가 감소하고 있다. 준공 물량도 당연히 18.5% 감소. 전부 다 지금 감소로 지금 가고 있죠. 주택 공급치. 자,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뭘 하고 있어요? 상기 신도시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집이 뭐 그냥 뚝딱 하룻밤 자고 나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빨리 땡길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뭐 획기적으로 빨리 땡겨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향후에 이 집값 불안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공급은 상당히 없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도심에, 낡은 구도심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무슨 역세권 개발이니 모아타운이니 이 재개발의 종류를 신속통합계획이니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죠. 많이 만들어내는 뭐예요? 빨리빨리 좀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땡겨서 인허가 같은 것도 통합심의를 해서 한꺼번에 내주고 시간을 빨리 땡겨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재개발의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생전 처음 듣던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나요? 모아타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통 공사해서 보통 재개발을 했을 때 공사기간 보통 2년 6개월에서 한 3년 잡거든요. 공사 기간만.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물량이 2, 3년 내로 나올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 부숴서 공사 기간만 그렇게 걸리는데 지금 부숴서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뭔가 하려고 지정은 많이 해놨지만 실제로 막 뭔가 부셔서 움직이는 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은 어차피 부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수급지수라는 거는 이게 공급이 100 미만이면은 공급 부족이고요. 100 이상 되면 공급 과잉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과잉이 되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전국 수급지수는 80.7, 그렇죠. 여기 밑에 2024년 80.7. 전국적으로 봐도 일단 수급은 조금 부족하죠. 100 이상이 돼야지 공급이 많은 거니까.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 보면은 이 98.9 이렇게 가다가 지금 70.8로 떨어졌어. 70.8. 그렇죠. 이거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서울은 56.7이에요. 56.7. 서울이 가장 심각하죠.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서울이. 자, 항상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의 철칙이라고 했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고요. 공급이 많으니까 여기서 미분양도 생기겠죠.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집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중학생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막상 투자를 할 때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방광역시 78.8 부족하죠. 지방광역시도. 근데 기타 지방은 93.6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극화다. 그러니까 이 공급 물량도 결국은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어떻게 돼? 미분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데들은 수도권일까요? 지방일까요? 지방이 훨씬 많아요. 지방이 80%가 넘게 미분양이 지방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 하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 미분양 물량 중에서도 작은 데가 있었고 또 공급이 많은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떤 지역에 공급 물량이 많고 적고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지, 전체를 보고서 우리 공급 물량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하고 공급 물량 많으니까 집값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도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2018년도에 새해가 되니까 올해 공급 물량이 너무 많대. 2018년에 그래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대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공급 물량이 많은 건 전국적인 얘기고 거기서도 지역적으로 보면 공급이 많은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작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주택 주사년의 연구 결과에 보면요,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 회복되고 내후년부터 경기가 더 좋아질 경우 한마디로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시장 과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수급 균형을 위한 공급 적정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택지 공급 확대, 인허가 등 규제 완화, 실수요자 금융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등이 병행되어야 함. 한마디로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허가, 사전심의 이런 것들을 좀 통합심의 해가면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빨리 처리하고 기부채납, 과다한 기부채납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지금 안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전면 해제해라. 그래서 뭐 분양가 규제 금지 뭐 이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쭉.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시장을 좀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정통 관료 출신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가슴에 와서 닿은 게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 정부에서 이 얘기가 가장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전셋값은 오를 거다. 전셋값은 아까도 봤죠? 전셋값 계속 상승한다. 전셋값이 상승하는 거 우리는 정말 유심히 봐야 돼요. 전셋값이 상승하면 뭘 한다?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지금 매매가를 끌어올리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60%가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55%가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만 있으면은 사실 60%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올해는 전세 시장이 계속 뜨거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셋값을 주목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공급 부족이에요. 이 공급 항상 말씀드렸더니 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 그 다음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가격은 상승. 그렇죠? 너무도 당연한, 중학생 되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정말 무심코 넘기기 쉬운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요가 많은 것은 오른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우리는 전체적을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지역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사년에서도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전국적으로 올해 1.5%가 하락을 하고 하지만 오른 거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서울은 지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 매년 평균 공급돼야 될 신규 아파트 물량이 한 4만 7천 가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해 15,000 가구 안팎입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이것이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도 부족하고 내후년 더 부족해요. 이렇게 지금 공급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공급 물량이 없는 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양극화예요. 양극화가 커진다. 엄청 커진다. 저는 이걸 초양극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극화가 커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분양 해소 안 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가 작은데 공급이 많은데 미분양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은 데가 어디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는 곳은 지방에 어디에 살든 내가 편한 곳에 살면 돼요. 정든 곳. 내가 살면서 정들어 있는 곳이 내 고향이랑 똑같으니까 살면 돼. 하지만 투자는 이제 무조건 서울로 와야 된다.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주사년의 연구 결과도 보셨지만은 자 그리고 아파트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쏠림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시장이에요. 비아파트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와서 아파트 위주의 그런 주택 문화 너무 우리가 지금 아파트 하니까 이 비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비아파트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 그렇죠? 그 다음에 빌라, 이걸 대표적으로 비아파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오피스텔 빌라 시장을 어떻게든지 부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릴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풀릴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 제일 일성이 뭐였어요? 정부가 시장 개입 적게 하겠다. 너무 마음에 드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는 1월달은 조금 이 상태로 전세가만 오르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다가 3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시장이 상승하는 시장으로 분명히 전환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3월부터 저는 이제 시장이 전환 시장이 될 거다. 3월이 이제 분기점이 될 거다. 그런데 4월 달엔 또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시장 상승으로 저는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상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사년의 전망과 제 전망이 특별히 많이 틀리진 않죠.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정말 피부로 느끼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주사년은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이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사년의 연구 결과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올해 시장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올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서둘러서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